회차를 더해갈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비밀의 숲. 이건 뭐 비밀의 숲이 아니라 용의자의 숲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90화에서 진행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서동재 검사 납치 사건의 진범은 누구인지와 같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뇌피셜로 답해보겠습니다. 전전 미드 시점으로 비밀의 숲 시즌2를 따라가고 싶으시다고요? 시즌1보다 더 높아진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재 검사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동재 검사의 와이프가 감성에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고 한결같이 납치범을 욕하는 댓글이 달리던 중 이에 욱한 범인이 영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서동재 검사의 피가 묻은 넥타이와 나는 설거지를 할 것이다, 너무 늦었다 의 내용이 적힌 사진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서 검사 납치의 용의자가 경찰이란 정보를 흘린 덕에 강렬하게 비난을 받고 있던 경찰은 한여진 경감을 통해 중간 발표를 하고 경찰을 향한 비난을 다소 완화시킵니다. 서동재 검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노출시킴으로써 은근슬쩍 그 비난이 검찰을 향할 수 있게끔 강수를 둔 것이죠. 한편 황심옥 검사는 서동재 납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그가 납치 직전 대전지검장 출신 박강수 변호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서 검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서동재 검사가 납치되기 전 법조당 우태하 부장검사에게 보고를 위해 총 3개의 사건 파일의 복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3개의 파일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파란색 표지, 박강수 사망 사건, 초록색 표지, 세국지구대 경찰 자살 사건, 핑크색 표지, 동두천 경찰서장 직권 남용, 위와 같습니다. 당시 박강수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태하 부장검사는 마치 영리를 건드린 것 마냥 여기가 도박판인 줄 알아? 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3개의 케이스를 모두 설명했을 때 우태하 부장검사는 최 부장은 놔둬, 손 떼 라고 말합니다. 즉 경찰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조기 종결시킨 사례였던 박강수 변호사 일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내가 볼게 라고 말하며 초록색과 핑크색 파일을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서동재는 박강수 변호사 건이 나와 있는 파란색 파일만을 갖고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8화에서 최빛과 우태하의 밀담 장면으로 한조와 관련된 박강수 변호사 사망 사건을 경찰 측의 최빛과 검찰 측의 우태하가 함께 덮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표면적으로 대립관계로만 보였던 최빛의 뒤를 캐는 것을 말렸던 것과 박강수 변호사 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 검사의 사무실에서 3개의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심옥. 우태하 법제단 부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지만 우태하는 특유의 어설픈 잡아떼기로 세국지구대 건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황심옥은 그가 무엇인가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박강수 변호사 건에 대해 캐기 시작한 황심옥. 그는 유족과 로펌 비서 그리고 교통과 팀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강수 변호사는 사건 당일 연차까지 내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었고 아마도 엄청난 VIP였을 거란 사실. 그리고 그는 자주 가지 않는 남양주 쪽을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켜지 않았으며 이 또한 VIP들이 종종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것. 사고 당시 그는 119에 신고했지만 심장병 때문인지 말은 하지 못했으며 차가 멈춘 상태를 보면 급제동을 했을 법한데 타이어 자국이 없었으며 차를 가변으로 데리고 있던 노력 없이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의심 로봇 황심옥은 본능적으로 박강수 변호사 건에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얽혀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우태하 부장검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 2가지 큰 단서가 나타납니다. 먼저 서동재 검사 납치 장면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박과 같은 범죄 전과가 많은 이인데 이를 잡아 범인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아마도 11화의 가장 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고편에 보면 불법 도박이 벌어지는 하우스가 범죄 현장 바로 옆에 존재했으며 목격자는 도박을 하기 위해 하우스에 출입하다 납치 현장과 범인 얼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 포렌식을 통해
피 묻은 넥타이에 나와 있는 사진 위에 비친 것이 조명이 아니라 경찰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한여진에게 전달한 최윤수 팀장. 이로써 아마도 범인이 경찰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고편에서 치안감 신재영이 호통소리와 함께 지구대 경찰을 모두 집합시키는 것은 물론 백 팀장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모두의 최애 캐릭터 서동재 검사의 납치범에 대한 이렇다 할 실마리가 없는 와중에 점점 더 스토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1화, 12화에서는 목격자 진술과 더불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경찰들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분량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극 중에 숨어있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뇌피셜로 서동재 검사 납치범이 과연 누구인지를 쫓아보겠습니다. 우태와 채빗은 표면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놓고 다투는 사이지만 사실 둘은 공통적으로 박강수 변호사 사건을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박강수 변호사를 외진 곳으로 불러내 살해한 것이 최고의 VIP, 아마도 한조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태와 채빗은 이를 함께 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태와 채빗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태아의 경우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노른자의 요지만 골라 섭렵했으며 출세에 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채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경찰청 정보부장이자 수사구조혁신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각각 검찰과 경찰이라는 곳에서 고속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스폰서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황시목이 서동재에게 스폰서가 존재했는지를 캐고 있지만 사실 진정 스폰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인 것이죠. 여기에 박상무가 등장합니다. 박상무는 한조가 혼란한 시기를 거쳐 지금의 이현재가 회장에 오르기까지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이현재가 오주선을 시켜 제비체 뒤를 캐는 것을 박상무에게 굳이 알리지 않았으며 박상무는 이를 스스로 조사해서 알아냅니다. 아직까지 그의 역할과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한조가 얽혀있고 이현재가 박강수 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보아 박상무가 우태와 채빗을 한조와 연결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가능성이 아주 크겠습니다. 서동재 밑에 있던 정민아 검사를 보자마자 비밀의술 시즌1을 봤던 분들은 딱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건 영훈수 검사입니다. 과거 영훈수 검사는 우리 천하무적 검사 로봇 황시목과 썸 아닌 썸을 타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정민아 검사의 경우 서동재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과거가 있으며 이를 딱히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황시목이 박강수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처리한 것을 추궁하자 자신을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재 검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서동재 검사의 부인 역시 서동재가 밖에서 어떻게 다니는 줄 아느냐 말하지만 나름 비습 시즌1과 달리 관사에서 구겨져 자면서 같은 시계, 같은 신발만 신고 다녔던 서동재가 화류계나 외부 여자와 얽혔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라도 얽혔다면 정민아 검사와 얽혔다는 것이 더 납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강수 변호사 건에 대해 경찰 교통과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정민아 검사. 황시목은 그녀에게 검사는 주로 자신의 지휘에만 하는 경찰에게 밉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지난 내용에 대해 쉽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데 어찌 그걸 그렇게 쉽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정민아 검사는 황시목에게 서동재 납치건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이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벌써 5일이나 지났는데 라고 걱정하면서요. 이렇게 걱정하고 자신이 밉보이는 것도 불사할 정도의 관계라면 애정관계이거나 아니면 정민아 역시 우태야, 최빈 라인에 속해 있는 것밖에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극중 서동재 부인에게는 참 안 된 말일지 몰라도 서동재와 정민아 제법 잘 어울립니다. 용의자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인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제단 김사현 검사, 동부지검장 강원철, 수사국장 신재영, 한조그룹 회장 이현재. 위 인물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으로는 큰 내막이 되는 박강수 변호사 사망 사건이나 서동재 검사 납치 사건에 가장 적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떤 인물인지 잘 판단이 안 되었던 김사현 검사의 경우 우태하 부장검사의 모순된 점을 하나둘씩 눈치채가며 황시목에게
점점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즌1 때부터 의외의 정의심을 보이며 시즌2가 되면서 돌직구로 황시목에게 많은 깨달음을 내린 강원철은 한주를 쫓고 있는 장본인인 동부지검장에 위치해 있으며 소동재가 한주를 위해 그를 포섭하려고 했을 때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국장 신지영의 경우 사실 등장한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이현재의 경우 박강수 변호사 사건에 대해 박상무보다 모르고 있으며 오주선 변호사를 통해 최우수의 뒷조사를 지시하기도 했고 사실 소동재 검사에게 나쁘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를 납치하는 일에 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의 숲이라고 쓰고 용의자의 숲이라고 읽을 법한 시즌2는 정말 복잡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신호들의 최애 캐릭터인 소동재의 납치범을 추리하기 위해 오로지 단편적인 근거만을 조합해 신내림이라도 내린 양 범인은 바로 너다를 남발하다 보니 김사영 검사, 조연이었던 경찰, 통영사건 대학생, 심지어 소동재가 수사했던 청소년까지 별의별 인물들을 다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BBS 시즌1 포스트에 나와있던 문구는 설계된 진실, 모두가 동기를 가진 용의자다 였습니다. 시즌1에선 한조의 사이로 들어간 이창준 검사가 정의 시현을 위해 비리사고로 아이를 잃은 윤수현 서부지검 과장을 사주하여 검경 모두에게 뇌물을 준 박무성을 살해하고 이를 검찰에서 수사하게끔 함으로써 더 큰 비리를 밝히게 했습니다. 설계된 진실은 박무성이 그저 단순한 원한 관계로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고 동기를 가진 모두는 바로 경찰서장, 한조 회장 등이었습니다. 시즌2의 포스터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 공범이다. 침묵을 원하는 자는 한조와 박강수 변호사 사망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되겠습니다. 즉 우태하, 최빛 등의 인물들이 소동재 검사의 납치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언정 이들 모두 서 검사가 수사하던 박강수 사건이 침묵되기를 바라는 인물인 만큼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동재 검사를 납치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덮으려고 하는 사건이 재조명되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약간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소동재 검사를 납치해서 그가 수사했던 박강수 변호사 사건이 재조명되기를 원하는 인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시즌1에서 박무성을 살해해 검찰과 대중의 주의를 모아 더 큰 권력의 비리를 캐냈듯이 시즌2에서 소동재를 납치한 것이 검찰과 대중의 주의를 모아 더 큰 권력의 비리를 캐내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동재 납치를 수사하던 장건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거기서도 보긴 봤다. 공사장에서. 정의의 상징인 이창준 검사가 정의 시현을 위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때 죽기 직전에 맨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소동재 검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공사장에서 봤다는 것을 굳이 지금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여진은 수중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냄새도 못 맡죠? 보통은 주변을 파면 나오는데 일반인, 아마추어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편이 아닌 사진 파일을 보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아주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짜고 수행한 일이었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정민아는 황시목과 엘리베이터에서 소동재가 박강수 변호사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은 소동재의 귀나 손가락이 아닌 피 묻은 넥타이를 보냈습니다. 왜 굳이 넥타이였을까요? 소동재를 해치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물론 뇌피셜은 어디까지나 뇌피셜일 뿐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과거의 적폐의 상징인 소동재였지만 그는 이창준 검사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되새깁니다.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동재야, 너는 이 길로 오지 마. 그리고 그는 황시목에게 선언했습니다. 선배님 유언,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당부. 나 꼭 지키고 싶어. 그는 그 이후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시계, 구두,
외제차와 같은 물질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나른 스스로의 기준으로 청렴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그는 우연히 대전지검장 출신인 박강수 변호사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동재는 박 변호사가 한조라고 하는 초특급 VIP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한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여 살해당한 뒤 우태아와 최비스를 통해 덮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동재는 선배인 이창준 검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 권력에 굴복하는 검찰과 경찰의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박근혜 사건에 얽혀있는 최빗은 동두천 서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동두천 서장이 송영사 좌천과 인사이동에 영향을 준 것은 물론 그의 조카인 김수환 순경이 왕따를 시키고 결국 비리경찰들에 의해 살해당한 정황을 밝혀냅니다. 박강수 변호사는 한조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판검사 출신으로 한조 연줄이 다 있는 변호사들을 수사하자 오주선 변호사와 통영 사건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한조와 같은 거대 권력이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의 큰 힘을 행사하는 이 세상, 선배는 이창준 검사가 그랬듯 다시 한번 약자들의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로. 시즌1의 다크나이트가 이창준 검사였다면 시즌2에서는 그의 의지를 이은 서동재 검사가 다크나이트의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렇다면 서동재 납치 사건이 시즌1의 살인사건처럼 쉽사리 풀리지 않는 치밀한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손가락이나 귀를 자르지는 못했을 것이니 넥타이를 보냈던 것도 박강수 변호사에 대한 동정심도 10화가 되어서야 갑자기 시즌1 이창준의 마지막 공사장이 언급되는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입니다. 최애 캐릭터인 서동재 검사가 단순한 납치 피해자가 아니라 다크나이트가 되는 이야기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16화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시즌1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는 용의자의 숲 11, 12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전 믿으시점 라이언 킴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